통연은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습하고 더운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인민들을 위해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를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단하시었다.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처리기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릴 뿐 아니라 한 달 전기요금 고작 3,000원 내외의 스마트함까지 겸비하고 있어 북남 정상만이 아니라 가정 내 남녀 정상들끼리도 쾌적한 환경에서 정상위를 아무튼 냄새 걱정, 소음 걱정, 전기요금 걱정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를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인데요. 평일 아침 10시 5분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평일 밤 10시 10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신혼부부 첫집 살 때 취득세 반만 낸다. 세계일보, 신혼부부 청년에게 2022년까지 163만 가구 공급. 서울신문, 육아기 부모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 이런 제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022년까지 총 160만 가구에 이르는 주거 지원에 나서는 것인데요. 정부는 저출산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방안을 논의했고, 관련된 내용이 2019년 정부 예산에 안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은 재정 투자가 보육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정책 방향은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둘째,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셋째,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네 번째, 차별과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폼페이오 보란 듯 영변 핵 돌리는 북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이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 그리고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계속 정상 가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최근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밝히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불붙는 미중, 숨죽인 세계 경제,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압수수색, 특검 불법 정황,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네이트 이렇게 포털 3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불법 정황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MB 양대 노총 와해 위해 제3노총 설립 직접 지시, 이런 제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즉 국민노총의 설립을 직접 지시한 인물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브리핑에서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삼성 방문에 이재용 부회장 만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서울대 여교수 회장, 강대희 성추행 100% 있었다. 강대희 서울대 총장 후보자의 성희롱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대 여교수회 회장이 강대희 후보자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지식인과 대학사회를 관리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학계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한다.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이원영 교수는 귀국하자마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원영 교수는 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 소속으로 4대 강사 반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원영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2009년부터 완전히 단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4대 강사 반대 학자인 박창근 교수도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박창근 교수는 연구 용역은커녕 각종 자문 의뢰도 뚝 끊겼다고 털어놓습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양대 노총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제3노총의 설립을 직접
직접 지시한 인물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이채필 당시 차관을 불러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을 설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채필 당시 차관이 국가정보원에 수억 원의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이채필 전 장관이 국민노총 설립을 적극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열고 제3노총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용역 수입 35억을 비밀장부로 관리하며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총이 회계 부정에 이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총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노사교섭을 대신해주고 대가를 받는 교섭 위임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총은 용역사업 수입 35억 원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5억 원은 공식 장부가 아닌 비밀 장부로 관리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온 겁니다. 경총은 교섭 위임 비용 35억 원을 비밀 장부로 관리해왔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 규모가 얼마인지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민간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조합 측이 선임한 노동이사를 포함시키는 것, 즉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금호타이어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로 확정된 바 있죠.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자금난이 풀렸지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기술 유출이나 구조 조정 또는 국내 사업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노사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조가 선임한 이사를 포함시켜 회사 경영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오늘 열리는 금호타이어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K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치한 보완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완 조치안을 보고하라,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SP를 공동 지배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부분만 문제 삼아왔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2015년 회계 처리 내용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우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상대로 조치안이 바뀔 경우 기존에 잘못 작성한 보고서를 2015년에 뒤늦게 바로잡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안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 알선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부터 퇴직 간부와 대기업을 1대1로 연결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사 업무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는 수십 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해마다 퇴직 예상자의 경력을 따로 관리해줬는데요.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 짝지어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본 이들은 특별한 업무도 없이 억대의 연봉을 받아왔는데요. 2년 정도 뒤에는 후배 퇴직자에게 자리를 대물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요. 그런데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옮겼던 정부 책임자들은 소위 말해서 더 잘 나가는 자리에 중용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4년 당시 용호성 청와대 행정관은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2015년엔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 박정희 풍자극을 만든 특정 연출가의 배제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용호성 전 행정관은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항공문화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던 김낙중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LA 한국문화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외로 나간 시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2016년 2월에 잇따라 발령이 났는데 2015년 10월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직후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실행한 대가로 이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최대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어떻게 활용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 방안이 담겨 있는 겁니다. 특히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을 공략할 방안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경철 익산시장과 관련된 재판을 빨리 확정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문건에는 이춘석 의원의 입장과 달리 재판 처리를 미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 행정처 측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수백억 대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법원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권현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증거는 차고 넘치고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또다시 권력을 통해 증거인멸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말하는 법원은 이미 국민들의 법적 상식, 법 감정과는 이미 아득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재벌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법원의 편파적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평무사의 원칙 따위는 헌색처럼 내던져버리고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리가 만무합니다. 과거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선 부패한 법관과 법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로 부패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고 그의 자식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전면적인 개혁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S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포화도가 9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100% 포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 연료봉을 말하는데요.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본부 건식 저장 시설의 사용 후 핵 연료 저장량 포화도가 95%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후면 건식 저장 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식 저장 시설만 운영하는 다른 원전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국내 원전 습식 저장 시설의 총 저장 용량 포화도는 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리 원전의 경우 포화도가 이미 91%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할 수도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 진보 인사 불법 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석방 100여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이번 건의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또 올라 있습니다.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도 어젯밤 늦게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조 파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허경호 판사는 누구도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건 아닌 듯. 2012년 제주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는데 그해 4월 4일 제주도민일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송강호 박사가 구속됐다. 송강호 박사는 왜 구속됐을까? 환경 파괴를 감시할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구속된 시민활동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경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이런 오염물의 방류를 막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걸쳐서 그러한 오탁수를 오염시키는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국기문란 범죄는 영장 기각. 담벼락 한 번 넘은 것은 영장 집행. 누구를 위한 구속영장인가?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내에 부엉이 모임. 제가 봐도 친목 모임 같은데 이 모임이 전격적으로 해산을 선언했군요. 예, 저는 빠른 결정이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모든 의원들이 다 친문 의원이고 친정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국민들이 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 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의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억지로 이 안에서 무슨 최근에 혈문까지 등장을 하던데 이런 네이밍들, 진문이니 친문이니 혈문이니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느 순간에부터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느냐를 지금 따지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부엉이 모임에 들어있으면 친문이고 아니면 친문이 아니냐라고도 절대 따질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들도 하다 보면 본인들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대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도 먹고 전공 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모임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렇게 논의를 가져갔던 것인데 이게 당대표 선거에 불거지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 진문, 친문, 혈문 등의 프레임에 악용되는 것을 보고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민생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들, 그것이 공부 모임이 됐던 아니면 어떤 모임이 됐든 전 그런 모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권리당원들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국회의원을 공천할 것이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또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서 당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하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계파라고 해서 누구 계보라고 해서 공천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권리당원들이 지금 특히나 문재인 당대표가 어렵던 시절에 들불처럼 밀려 들어왔던
온라인 권리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를 누가 더 잘 완성할까를 기준으로 경선에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위주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뽑힐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준인 거지 무슨 개파 모임에 들어있으면 되고 안 들어있으면 안 되고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모임에 있는 구성원들하고만 교류를 할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해체한 것은 맞다고 보고 이후에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엔 좀 더 공개적인 모습으로 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느라고 보고요. 예. 어쨌거나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결정이 잘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단박에 해체할 수 있는 거라면 조직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강고한 조직이었거나 또는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않을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모임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되지도 않았겠죠. 친목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인태 전 의원께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아니 뭐 대표도 없고 또 뭐 무슨 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울러 이 조직에 있을 경우에 감이 안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 공천을 준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구태의 그 사조직 혹은 개파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조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2015년, 2016년 안철수 씨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나갔을 때 또 친문 패권주의라고 공격할 때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계속 문 대표 흔들리게 놔둘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만난 것 같은데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대단한 조직과 개파인 것처럼 비춰진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고 또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론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포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뭐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언론이 친문, 진문, 혈문을 나눌 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나서서 저 사람은 진짜 문재인 편이냐, 저 사람은 언제부터 문재인 편이었냐를 따져서 민주당을 갈라 세울 것이 아니다. 지금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정 국면을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빠졌다, 추락했다, 폭락했다,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68.9%로 리얼미터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정도도 매우 훌륭한 지지율이고 어차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예.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생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축제를 벌이면 축제의 마지막 순간에 그 광란의 순간에 희생양을 내세워서 그 희생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의식을 끝내는 것이 고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끓었던 민심, 이 탄핵부터 들끓었던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적폐 세력들의 농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박근혜, 이명박 등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 순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고 그런 지방자치 선거를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몰락으로 가져가면서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한번 죽은 거죠. 물론 저 국회의원들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자체에 힘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심판함으로써 즉 희생양으로 만들므로써 마음의 어떤 만족을 얻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때리고 나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부동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고정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 박근혜 등에게 너무나도 실망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이번에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풀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때릴 대상을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국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정밀한 잣대를 놓고 심판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을 혼냈고 그 혼낸 것의 결과를 통해서 통쾌해하는 한편으로 또 미안하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가의 감정이 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이 정도 혼냈으면 정신 차렸겠지라는 마음, 회초리를 들은 부모가 회초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껴안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번을 혼을 다 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유권자들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19.2%로 2주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 그 뒤로 자유한국당이 또 얼마나 말아먹고 있습니까, 지금 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혼은 그 정도 났으면 됐어라는 마음인 것이고 그런 마음이 이제 그럼 민주당 너네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라고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대표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2년 후에 총선을 좌지우지할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잡음 없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아름다운 가운데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겨루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뭐 이번에 부엉이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 묽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닐 일이 당대표 선거 시기라는 민감한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후보 간의 비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화를 다 푸른 유권자들, 특히나 중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화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 갖고 있는 화력들을 다 모아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일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대 재생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최대한 적게 생기게 하고 당 리더십이 앞장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 선거가 잡음 없이 치러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가운데 선출된 새 당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 그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2인 3각을 걸고 열심히 민생을 챙기면서 앞으로 나가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정신을 차려야지만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 당대표 선거를 잘 잡음 없이 치르고 그것으로 안정적인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 운영에 초석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나선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선 지지자분들이 당내 경선이 아주 경쟁 속에서도 아름답게 치러질 수 있도록 좀 잘 감시하고 지켜봐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도 주목되네요. 청년들 불쌍하다. 집값을 내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70%나 된다고요? 네, 지금 이제 청년들이 매우 힘들고 불행한 시절 보내고 있죠. 그 모두가 저희가 알고 있고 하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임팩트를 미치냐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0명대로 내려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이 안 되고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태어나야 하는데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 주변에도 제 후배들 결혼을 하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집값에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저는 몇 푼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만 대안을 찾아보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이제 주식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저런 잡음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이자를 잘 받아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연금을 좀 대거 투입해서 LH공사가 청년용, 신혼부부용, 그것이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해서 많이 짓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값이 올라서 떼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봐야 합니다. 강남에서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되게 많고요. 예전 같으면 기억나시겠지만 김용민 PD님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24살에 결혼해서 직장 구하면 한 10년, 15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그럴싸한 집이나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집값이 안정돼 있었고 집을 살 수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집값이 올라서 돈을 더 벌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는 집으로 돈을 벌 궁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미 공약으로 나온 바도 있고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건 세대가 꼭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건 쉽게 생각하고 아이를 셋 낳으면 1,000만 원을 줄게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미 70% 넘는 국민들이 청년들이 불쌍하다, 집값을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면 예.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청년들이 이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2인 가구까지 대비해서 그런 주택들도 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테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해볼까요? 자유한국당 현재 상황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금 의총 소집을 할까 말까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몰려 있고요. 현재 서청원 의원이 물러난 마당에 당에서 가장 선수가 높은 리더십은 김무성 의원이고 비대위원장은 김성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친박, 진박 이런 집단에서는 당 개혁의 혁신의 명분을 들고 김무성하고 김성태를 쳐내려고 하는 작업을 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무성 의원까지 밀어낼 경우에는 그다음에 남는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은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진박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 개혁을 무산시키고 다시 진박 친박 의원들이 어떻게든 남은 임기 2년을 잘 채운 다음에 다음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공천을 받으면 혹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떤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당 개혁의 메시지를 들더라도 진박이라고 소문나 있었던 박근혜라는 신앙을 고백했던 의원들은 다음번 총선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전면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출마도 못 해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나 하고 죽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 비대위 활동이 유야무야 무산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핵심인 김무성 의원과 김성태 의원을 쳐내야 된다. 이제 김성태 의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김무성 의원을 물러나라고 하는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가장 선수가 높은 김무성 의원을 쳐내고 나면 다시 진박들이 당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간교한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제가 이런 코치를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 그래서 당 개혁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지금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투쟁 중에 정말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전부 권력 간의, 계파 간의, 진박, 친박 간의 투쟁이다. 그래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기든 개혁은 물 건너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은 내후년 총선까지 정신 차릴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
국정 운영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더욱더 엄중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제가 명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도 의사 일정을 못 잡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맨날 사과한다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 좀 그만 꾸르시고 월급 받았으면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혁신, 자체 개혁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뭐 몇 사람 바꾼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리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수 정치의 틀을 벗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보는 건데 앞으로 2번, 3번 정도 더 참패를 해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릴 텐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게 때렸나 이렇게 걱정해주는 국민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혁신할 기회를 또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 또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뭐 오늘 미디어 비평지들을 쭉 보다 보니까 KBS하고 양승동 사장이 네.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언론 간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야 KBS나 MBC 같은 이런 대형 방송사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작은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예. 문재인 정부 와서는 보기 힘들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무슨 일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로 올라가고요. 이날 오후에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거짓 언론 범국민 규탄대회라는 것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가 불만이 있어서 이런 집회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그냥 넘기기에는 좀 심각했던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비판을 하고 뭐 KBS를 비판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날 집회에 나온 얘기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조원룡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익 집회 뭐 그런 데 다니는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연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똥개, 김정은 똥개, 개 XX, 시청자를 부지불식간에 좌경화시키는 선동언론 앞잡이 XX, 네,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나온 이후에 이 똥개라는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비판을 해도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더럽고 유치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뉴스타운 간부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안정권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KBS 양승동 사장을 두고 김정은 부역자, 빨갱이 부역자, 양심이 있으면 자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단어가 가진 문제가 다른 단어보다는 무겁고 커서 과거의 법원들도 종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만큼은 명예훼손이다 이런 판결을 많이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의 회사 앞에 와가지고 그 회사 사장한테 뭐 자결하라, 빨갱이 뭐 이렇게 운운을 했으니 KBS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걸 두고 봐서는 안 되는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이 KBS는 조원룡 변호사하고 안정권 전략기획실장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KBS 측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울러 이 조원룡 변호사라는 사람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뉴스타운이라는 매체는 일전에 그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서 참모들끼리 나눠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매체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보도해가지고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여기 대표가 손상윤이라고 신망연대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지난해 미디어오늘에서 이 매체가 좀 이상한 걸 한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송년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이 뉴스타운이라는 언론사가요. 그런데 이 언론사가 송년회에 여성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야한 춤을 추게 하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 행사에 왔던 걸그룹 관계자는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 춤 수위를 세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공연 비용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냥 거마비 정도만 받고 공연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매체 간부라는 사람이 지금 남의 매체 앞에 가서 뭐 사장에게 자결하라 뭐 이러고 있었으니 이런 언론이 좀 사회의 공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고 주장이야 뭐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것을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딘가 좀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제가 최근에 그 몇 번 서울신문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광원 사장 취임을 전후해서 고광원 사장이 청와대 인사를 접촉한 것 같은 뉘앙스의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것 때문에 서울신문이 뒤집혀졌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우여곡절 끝에 고광원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이 되긴 했는데 취임을 하면서 서울신문 구성원들과 약속을 했던 이 서울신문 독립방안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서울신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나름 이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고광원 사장이 서울신문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해요. 원래 고광원 사장하고 서울신문의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회사 주주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조합으로 만들었는데 그 우리사주조합을 최대 주주로 만든다 이런 협약서를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당연히 지금 현재 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얘기가 잘 안 됐었습니다. 고광원 사장이 취임을 할 때 4주 안에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각서까지 썼는데 주식회사 관련된 일이니까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았고 결국에 이제 4주에다가 또 몇 주의 시간이 더 넘겨지자 구성원들의 사장 퇴직 요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다행히도 고광원 사장이 극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덕분에 뭐 사장 사퇴 요구는 좀 들어간 모양이고요. 이 기획재정부가 약속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최대 주주로 우리사주조합이 넘긴다. 뭐 그렇게 약속은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최대 주주로서 서울신문사 독립성 강화의 중요성과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신문사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요 정도의 약속을 기획재정부가 했더라고요.
뭐 이게 서울신문 구성원들의 뭐 요구대로 뭐 우리 사주를 최대 주주로 만들어준다라는 확약은 아닌데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서울신문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밝힌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보이고 아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이후에 좀 서울신문에는 이 협약서에 따라서 서울신문 독립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 뭐 내외부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서울신문의 독립성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독립성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서울신문이 이게 읽히는 신문이어야 말이죠. 그렇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신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뭐 이렇다 할 존재감을 못 보여준 지가 꽤 됐었죠, 서울신문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조선일보도 이젠 제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상황인데 서울신문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국면에서 독립성을 외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뜻하는 대로 독립 언론이 돼서 과연 좋은 언론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일단 의문이고요. 좋은 언론이 된다 한들 그것이 매체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뭐 하여튼 만난을 극복하고 매체력을 갖는다 손 치더라도 과연 성장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저는 뭐 사실 서울신문이 뭐 언론다운 언론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종이 신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개척할 방법은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신문이 어떤 조건을 완성한 후에야 독립언론, 공정언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국면에서 좋은 언론 콘텐츠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적어도 고광원 사장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반듯한 언론인으로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분이란 말이죠. 이분 나라에서 좋은 기사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또한 영향력 확대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들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뭐 서울신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언론으로 가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을 우선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보여주지 않고 독립언론이 선결과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서울신문이 뭐 정확하게 요구했던 것을 뭐 다 수용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언론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는 좀 마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김현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컨텐츠 혹은 거대한 이제 권력과 이제 맞서 싸우는 뭐 결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보여주면 독립언론이라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뭐 있습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조선일보가 더스타라는 매체의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사기쳐서 송출해왔다. 뭐 이런 미디어스 보도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입장이 나와서요. 추가로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당시 말씀드렸던 것은 조선일보가 더스타 기자라는 이름으로 더스타의 기사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조선일보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네이버에 전송해 왔는데 이것은 페이지 뷰 수를 늘려서 네이버에서 돈을 더 받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포털이 금지하는 제3자 기사 전송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몇 건이 아니라 올 한 해만 무려 4,890건이나 되고 뭐 이걸 벌점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몇 번 포털에서 쫓겨나도 부족함이 없는 점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조선일보 측이 해명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면요. 조선일보 측 얘기는 이 원래 더스타라는 매체가 지난해 10월 정도까지는 디지털 조선일보라는 조선일보의 한 사업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조선일보의 부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자회사로 분사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스타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면서 엄연한 별도의 매체가 됐고 더 이상 조선일보 소속이 아니라 아예 뭐 다른 회사가 됐는데 조선일보에서 원래대로 기사를 전송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간 줄 깜빡하고 그냥 계속 했다. 실수였다. 이게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나지홍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팀장이 기자협회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조선일보 사업부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아니죠. 조선일보 내부 부서에서 만든 기사를 조선일보가 올린 거니까요. 별도 자회사로 나가고 인터넷 신문 등록을 하면서 규정 위반이 됐다. 그쪽도 규정 위반인 줄 몰랐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제휴평가위에 솔직히 설명을 하고 선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디어스 보도로 지적이 됐던 문제가 정확하게 조선일보의 잘못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예. 다만 요거는 실수니까 선처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효민 PD님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이 설명이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더스타가 별도의 회사가 됐다는 거를 조선일보 쪽이나 더스타 관계자 쪽이나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규정을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포털 제휴업체 같은 경우에 포털의 정책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들어선 지가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이게 계속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뭐 어떤 결론을 내리면은 이게 모든 언론들의 시선이 다 글로 가고 또 기사로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정보를 빼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은 포털 제휴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포털의 정책을 위반해서 포털에서 쫓겨난다면 진짜 먹고 살 길 자체가 막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털의 규정을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그런 규정을 몰랐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애초에 이 남의 회사가 된 더스타의 기사를 긁어서 그대로 올리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조선일보 실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예. 어쨌든 조선일보는 이 미디어스 보도가 나간 이후 4일부터 더스타의 네이버 전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이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셈이니까 미디어스로부터 예. 확인을 해봐서 조선일보가 제3자 전송, 그러니까 우회 송고를 한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조선일보에 벌점을 고지하고 소명 자료를 받은 후에 이르면은 오는 13일에 열리는 제휴평가위원회 회의에 의제로 올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조선일보는 뭐 거기 소명을 할 때 아마 실수라고 해명할 텐데 그걸 이제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잘 믿겨지진 않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제 원칙대로 조선일보를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존의 이제 작은 매체들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쫓겨난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무효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포털 전체를 그냥 해산해버리는 게 아예 뉴스를 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민중의 소리는 거짓말을 잘못해서 빠졌군요. 그렇죠. 민중의 소리도 그냥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건데요. 글쎄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일보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각종 소송전을 거치면서 작성된 5,048페이지의 수사 재판 기록이 요약돼 실려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2009년 2월 28일 저녁 6시 반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한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는 여성의 흐느낌이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술접대 강요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배우 장자연 씨가 전 총괄 매니저로 있다가 독립해 기획사를 차린 유모 씨에게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촬영 스케줄을 무시한 술접대 강요, 연예계 퇴출을 암시하는 협박과 폭행,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성접대 강요 속에 장자연 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목숨을 끊습니다. 장자연 씨는 부모 없이 사는 인생을 애달파했다고 하는데요. 삐걱삐걱 DJ DOC의 노래 듣겠습니다. 시가 되면 난 뉴스를 봐요. 코미디도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좋지 않은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 한 명 두 명 싸우다가 결국 개판이 돼요.
잘해요.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말 잘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뿐이었죠. 이제 바꿔야 해. 우리가 바꿔야 해요. 누가 바꿔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그렇게 비겁되면 세상은 돌아가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헨다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가능하면 발급돼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재용 먼저 승태 먼저님, 허경호 판사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셨네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두른 청년만 억울하게 됐습니다. 2018년 7월 6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